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국보 70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한자에 의존해왔던 우리 민족의 문자 생활을 송두리째 바꿨는데요. 또 문자를 독점해왔던 양반 계급의 권력을 분점하는 계기도 만들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로 손꼽히는 한글.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한글의 가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574주년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가치와 한글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어제가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반포한 것을 기리기 위한 한글날이었습니다. 자,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성리학을 건국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초기 시대 상황으로 볼 때 문자 창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서 교수님, 우리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우리 한글 창제 이전과 이후의 사회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가 이 한글 창제를 오늘날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지금 조선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하는 것은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문 중심의 사회였고 양반 중심의 사회에서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독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일반 백성들 평민한테 정보를 돌려주는, 정보를 대중화시키는 일대 대변혁 사건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비견한다면 그 거의 혁명의 비견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세종대왕께서는 왜 이런 혁명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한글이 창제되기 한 15년 전쯤에 커다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진주에 있는 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하고 대신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죽이거나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거나 하는 것은 가끔가다 있는 일인데, 이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정말로 큰 사건이죠. 그 당시에는 특히나 효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 세종대왕께서는 정말로 충격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 한글의 이름이 뭡니까? 훈민정음이에요. 백성을 가르친다는 거죠. 이 백성이 어리석어서 효라고 하는 걸 몰라서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삼강행실도, 우리가 삼강오륜이 있는데 그 삼강행실도 책을 만들고, 근데 그게 전부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백성들은 또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만화책처럼 한 페이지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그 옆에 페이지에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내용을, 만화를. 오늘날의 이제 판화 형식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글을 못 읽으면 그림을 보고라도 깨우쳐라. 그렇게 하고 이 훈민정음이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자한테 왕의 권한을 다 물려주고, 네가 그 문종이죠. 그 정사를 돌보고 나는 결제만 최종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이 한글 창제를
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죠. 실제로 이제 한글이 창제되고 사회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커다란 그 변형 이런 것은 좀 보기가 어렵죠. 그게 보편화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죠. 한글이 이제 왜냐하면 그 양반 계층에서는 어려서 한문을 배우니까 의사생활에 불편함이 없죠. 그 당시 우리가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건 말하는 것하고 글 쓰는 것하고 문어와 구어가 언문 일치가 되지가 않은 거죠. 그 양반은 그래도 언문 일치가 되고 중인은 글을 잘 쓰고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두, 구결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고. 훈민정음이 그 반포된 이후에 한참 지나서 이제 그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일반인들이 이제 정착이 돼 나가고 한글 하는데. 소설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대중화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글 창제는 백성을 가엾게 여긴 애민 정신과 또 모든 백성이 쉽게 문자를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세종대왕의 실용 정신이 만든 결과물인데요.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한글날을 그냥 여러 가지 공휴일 중에서 하나의 단순한 공휴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현주 선생님 한글날의 의미 좀 어떻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또 한글날이 반복될 때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알려지고 해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글날의 어떤 의미보다는 공휴일 그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근데 세계는 오히려 한글은 뭐 신이 우리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또 우리 민족을 보면서 문자학적으로 사치를 누리는 민족이다. 이런 평을 할 만큼 뭐 이미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은 뭐 피력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이제 공기를 누리면서도 소중함을 모르듯이 한글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글의 우수성이나 유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저는 생활 속의 한글의 의미 또 한글날의 의미는 뭘까를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영화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외국 영화를 보는 것에서 그 자막으로 보는 것이 그냥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진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누리는 사치라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한글날을 통해서 한글의 의미 또 한글날의 유래 등등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영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화의 자막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지도 소리 문자이기 때문이라는 거 다른 나라의 언어와의 비교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공휴일이나 다른 기념일과 달리 한글날은 우리의 정체성을 좀 확립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한글의 우수성이 K-방역이나 K-팝 물론 한류 열풍을 일으켰듯이 한글날을 통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이제 베트남 유학생인 응엔 튀아 씨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한 손님입니다. 네. 자,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한국에 온 지 3년에 6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나 잘 구사하고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저는 교수님들이 강사하시는 강의를 다 알아듣는 정도 한국어 적응했습니다. 아, 그래요? 쓰는 건 좀 어떻습니까? 저 한국어는 쓰기가 듣기가 말하기 있는데 제가 세 개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말하기입니다. 오늘 말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 뭐 다른 나라 문자를 접하면 상당히 그 생소하고 낯설고 그런데요. 응엔티아 씨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글을 접했을 때 받은 느낌은 어떤 거였어요? 저 처음에 한국어를 접했는데 그 그림에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어학당에 들어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한국어는 그 하는 땅과 그 사이 사람이 상징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 알게 됐어야 단순한 그림 아니다. 다 의미 있는 그림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 배워보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또 여기에는 응인태현 씨 말고 또 독특한 이력을 가지신 분이 한 분 더 나오셨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청 성재훈 대변인님인데요. 이제 하시는 일하고 우리 성재훈 대변인님을 뭐 외부에서 칭할 때 한글 지킴이, 한글 전도사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한글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신 겁니까? 네, 조금 이따 아마 후반부에 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농촌진흥청이라는 기관에서 하는 일을 국민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역할이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마이크 들고 떠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신문이라든가 방송 또는 요즘 사회관계망 같은 것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 되도록이면은 좀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썼을 때 전달이 더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겠죠.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별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외국 나가서도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된 번역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때부터 한글을 좀 잘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됐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렇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그 일본식 그런 한자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문 용어로 생각을 했죠, 저는. 그리고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도 농민들에게 그런 전문 용어를 써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일본식 잔재였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새롭게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사실은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정말 잘해야 하는데 제가 국어를 못했나 봐요. 번역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어색하고 딱딱한 그런 말이 많았어요. 특히 국민들에게 또는 농민들에게 전달할 때는 정말 부드러워야 하는데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공부하면서 그냥 같이 친구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우리말 편지도 보내게 되고 그랬습니다. 강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이제 경조사 부조봉투 갖고 나오셨는데 한글로 바꾸는 사진을 올리셔가지고 조금 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게 지금 이제 결혼식 때, 장례식 때 쓰는 봉투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한문으로. 우리가 보통 이런 봉투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네. 예. 그 굉장히 우리가 쓰는 지금 우리가 우리말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자를 써야겠지만 아름다운 우리 한글이 있는데 굳이 한자를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깨끗하게 풀어서 쓰자라고 바꿔서 일단 제가 있는 대변실부터 바꿔서 했고요.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한글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 축하도 하고 같이 애도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좀 이렇게 잘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 카메라로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거?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에 비치도 예. 저걸로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네, 장례식장 같은 데 이렇게 비치를 네, 해놓으면 이렇게 비치를 저걸로 해놓으면 예, 이제 예. 파급 효과가 더 예, 있지 예.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굉장히 좋아 자연스럽게. 보이시죠? 그렇죠. 네. 교수님도 이렇게 한글로 안 쓰시죠? 이렇게 한문으로 쓰셔서 보통 내시죠? 아니 이제 저는 한글로 조금 쓰십니까? 예전부터 이렇게 아, 그래요? 한글로 해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글은 과학적이고 매우 우수한 문자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는 한글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응연태 씨, 그 외국인이 본 한글의 이미지는 어땠습니까? 저 외국인으로서 일단 한국은 아까 말했듯이 그림에 같았다고 그림으로 이제 생각이 됐다는 그림으로 말씀이시죠? 생각했는데 막상 공부하다 보니까 단순한 그림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한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다 적을 수 있는 건 제일 신기했던 거예요. 소리 문자여서 베트남어는 소리 문자가 아닌가요? 베트남도 소리 문자입니다. 예, 소리 문자예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굉장히 신기했다, 놀랍다, 뭐 이런 뭐 혹시 뭐 에피소드나 뭐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네, 있는데요. 제가 베트남에서 뭐 말은 표현하는데 되게 길게 표현해야 되는데 한국 걸로 바꿨으면 짧게 써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다른 사람한테 절단할 수 있다는 거 제일 신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베트남어로는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어로는 짧게 얘기할 수 있다. 네,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베트남어를 베트남어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예. 베트남 말은 집에 나갈 때 보통 한국에서 잘 다녀왔습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베트남에서는 말하는데 좀 길게 해야 되는데 tạm biệt bố mẹ con đi ra ngoài nhé. 그렇게 말하는데 되게 길어요. 네. 예. 굉장히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글이. 자, 우리 이제 뭐 외국인 말고 우리 다른 패널들께서 보시는 한글의 우수성, 뭐 그다음에 이미지는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특히나 아까 뭐 이제 금방 소리 문자 얘기했습니다. 다른 나라 문자와 비교해서 특별히 한글이 좀 가치가 있는 부분은 뭔지 한번 우리 교수님부터. 예, 우리 한글은 우선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정말로 세종대왕은 오늘날 우수한 언어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글을 발성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 우리 입의 모양을 보고서 발음하는 그것을 이제 아설순치후 이 5글자를 기본자로 해서 만들고 모음은 천지인 3글자를 기본 글자로 해서 만들죠. 근데 정말 우리 한글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기본 글자에 가획이라고 해서 획을 하나씩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획을. 그러니까 아에 획을 하나 더해서 이제 예를 들면 만드는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하면 키역이 되고 기억이 되고. 디귿에 획을 하나 더하면 티귿이 되고 미음에 획을 하나 더하면 피읍이 되고 이런 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쓰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아주 그 기본 글자만 5글자만 알고 획을 하나씩만 더해가면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모음도 마찬가지죠. 그 이가 있으면 이 앞에 점이 앞에가 있으면 어가 되고 뒤에가 있으면 아가 되고 이렇게 땅에 누워 있는데 위에 있으면 오가 되고 밑에 있으면 우가 되고 그걸 이제 점을 2개씩 하면 야, 여, 요, 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종대왕께서 우리 한글을 만드시고 하루만 공부하면 우리 한글은 다 배울 수 있는 거다. 좀 아둔한 사람이 이틀 걸리고 일주일 걸리는 거지. 우리가 좀 영민하고 총명하면 3시간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쉬운 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또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문자하고 좀 비교하셨을 때. 지금 교수님께서 그 발성기관을 본떠서 체계적이다 그리고 획을 더하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우리 한글이 쉽다 보니까 요즘 같은 그 정보화 시대 때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은 버튼이 10개만 있으면 우리나라 모든 글자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10개는 숫자판 1, 2, 3, 4, 5, 7, 8, 9, 0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한글로 쓸 수 있는 12,000개 정도 글자를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우리가 영어를 쓰려면 굉장히 26개 알파벳이 다 있어야 하고 그러네. 한자는 한 4만 개, 일본은 한 100개 이상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딱 10개만 있으면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도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글자입니다. 다른 나라 글자하고는 뭐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특히 요즘 시대에 잘 어울리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글의 우수성. 저는 이제 한글 하면 우리말은 어떤 말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시대에 최적화된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판도 뭐 그 휴대폰은 물론이고 휴대폰 다른 언어는 대부분 이제 모르시는데 다른 말은 어떻게 입력할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음으로 입력을 해서 다시 변환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바로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자판도 자음은 왼쪽에 있고 모음은 오른쪽에 있어서 칠 때 우리가 가를 쓰면 가 이렇게 쓰면 이쪽에서 가치고 기억치고 이렇게 하듯이 이 자판에도 우리는 굉장히 좀 이 자판의 글자에 우리 자모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언어도 많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다. 스마트 시대의 언어다. 뭐 또 하나는 우리 말은 좀 외국인들이 처음 봤을 때 한글의 이미지를 물어보면
아까 저 친구도 얘기했듯이 예술적이라고 해요. 참 예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우리말이 이렇게 써놨을 때 균형이 있지 않아요? 균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적인 언어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말은 인간적인 사람이 먼저인 언어다. 그래서 우리말은 색깔 표현이 많잖아요. 예. 똑같은 색깔도 또 감정에 관한 것도 감성을 표현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고 아까 또 우리 대화 중에도 그 의태어 의성어가 많아서 좀 어려웠다 하는데 그만큼 또 표현이 풍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하게 섬세하게 표현하는 언어가 우리말이다. 그래서 우리말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읽어주는 언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비교급 최상급을 써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없잖아요.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가슴에 아까 멍이 얘기했을 들었다고 때 한글을 처음 하시잖아요. 봤을 때 그림 같다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느낄 수가 예술적인 있겠네요. 언어. 네. 예, 대변인.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구가 한 60억 정도 되나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전 세계인들이 쓰는 언어는 한 7천 개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7,000개.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중에서 한 5천만 명 이상이 쓰는 언어는 25개밖에 안 된대요. 그 25개 언어 중에서 누가 왜 만들었는지가 명확히 밝혀진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지금 노벨상을 한참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노벨상의 버금가는 큰 상이 유엔에서 주는 문맹태취상입니다. 이게 문맹은 이렇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문맹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류가 이제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글자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문맹을 없애는 데 노력한 사람한테 주는 유엔에서 주는 상 이름이 세종대왕상입니다. 처음 듣는데. 예, 그만큼 외국에서는 이렇게 우리 한글을 높게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을 또 그 나라에서 제외국어로 가르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것만 봐도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고 뭐 이래서 뭐 K-팝이나 아까 말씀하신 한류나 뭐 이런 영향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글의 우수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니까요. 우리 한글을 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대변인 아까 이제 경조사 부조봉투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업 용어를 이제 포함해서 전문 용어에 특히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뭐 문제의식이나 개선 작업 뭐 이런 것들 좀 하고 계시나요? 예, 우리나라는 본의 아니게 이제 근대화 과정 중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근대 기술, 이렇게 농업이라든가 건축 같은 근대 기술에는 일본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뭐 그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광복이 됐으니까 많이 바꿔가야 하는데 그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농과대학을 나왔는데요. 제가 농과대학 다니면서 배웠던 학문은 대부분 일본 책을 이렇게 번역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다비하면 도복한다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 줄입니다. 네. 대부분 저는 제가 농업기관을 출입해봐서 압니다. 네. 다비하면 도복한다. 다비하면 다비가 도복한- 비료를 많이 주는 거. 예. 도복한다는 것은 배가 쓰러진다는 거죠? 예, 그런데요. 그런 말을 저는 이제 전공 용어로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일부러 비료를 많이 주면 쓰러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다비하면 도복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전문가답게 하려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일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농촌진흥청에서 그걸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보이나요? 예. 농촌진흥청에서 알기 쉬운 농업 용어를 71년도부터 바꾸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12년에 현재 약 한 5천 개 정도 낱말을 이렇게 바꿔서 작은 사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를 보면은요,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02년부터 최근 16년 동안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이 사전에 있는 낱말이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퍼졌고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알아보니까요, 어려운 낱말이 점점 줄어들고 쉬운 낱말을 점점 많이 써서 지금은 거의 반반 정도 어려운 낱말하고 쉬운 낱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요,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자료, 그러니까 뭐 보도 자료일 수도 있고 농민에게 설명한 설명 자료일 수도 있고 국민에게 드리는 뭐 책자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문헌별 자주 사용되는 어려운 농업 용어는 대부분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쓰고 있는 어려운 말이고요. 쉬운 농업 용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쓰고 있는 먹는 것하고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쉬운 용어를 원하고 계시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있어 좀 해야 할 보이려고? 것 같다. 예, 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있어 보인다기보다는 전공이니까 뭐 예, 그런 예,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농업 용어만 이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다양한 영역이나 다양한 기관에서 이제 전문 용어기 때문에 또 이전에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냥 관성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법적 용어, 법 용어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렇죠. 예. 그 법률 용어가 예. 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 근대 법이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많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행정 용어, 공문서 양식 뭐 많은데 좀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으려는 뭐 노력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판례를 보면 그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를 져서 재판을 가서 봤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져서 이 벌을 받는지를 모르고 이 판결을 받는다, 선고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 법률 용어가 전부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가 돼서 그런 거죠. 그것을 이제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우리 한글화 쉬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아져서 지금은 괜찮죠. 그래서 그 어떤 판결문은 본건은 선고한다라고 하는 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예, 예. 판결문도 있을 정도라고 하죠. 예, 예. 긴 문장으로. 행정 용어 뭐 이런 것들도 요즘은 행정용어 좀 바꾸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한번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 최초에 어떻게 그 언어를 접촉하게 됐는가, 습득하게 됐는가 하는 게 그게 거의 평생 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로 어렵죠. 그래도 이제 이 행정 계통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많이 순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 이 선생님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공문서 같은 거 받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네네네. 요즘은 그래서 이제 공문서 작성 양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뭐 예전에는 본교는 했다면 우리 학교는 이렇게 바꿔서 쓰도록 되어 있고, 뭐 현장에서 뭐 그 문서 쓸 때는 뭐 다분히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제 웃는 얘기로 수능 시험에서 비문학 문제로 이렇게 지문 끝에 맨 마지막 지문에 한 4-5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4번째나 5번째 문제 중에 위글의 밑줄 친 기억에서 뭐 미음의 뜻풀이로 바른 것은 할 때 그 밑줄 친 단어들은 거의 이제 한자어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이 한자어에 대한 풀이를 해놓은 건데 잘 모르니까 그걸 시험 문제로 내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때로는 이거는 그냥 문제 답 주려고 점수 이런 데서 따야 돼, 이런 데서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또 상당히 많이 틀려요. 그만큼 아이들이 한자어에 대해서나 또는 어휘량이 좀 낮은, 이렇게 적은 건데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은 그 우리말화하는 우리말로 그런 고치는 작업들이 좀 작업집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좀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응현태아 씨, 네. 지금 뭐 한자 얘기합니다만 한자로 돼 있는 한글을 본 적 있죠? 한자어로 돼 있는 한글. 저 본 적이 있는데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네네. 저 외국인이니까 한자도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면 그런 단어가 나오면 아예 뜻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네, 그 밑에 한글로 되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한글로 이제 무슨 뜻이다 이렇게 네네, 표기를 해줘.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런 전혀 이해를 못하는 단어나 말들이 있을까요? 아까 보여주셨다시피 그 봉투들이 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봉투에 마트에서 사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골라는 것도 참 힘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요즘 코로나 사태 속에 한자뿐만 아니라 외래어를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언택트, 드라이브스루, 뭐 코로나블루 등 뭐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충분히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바꿔 쓰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바꿔 나가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변인. 예, 사실 일부 언론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를 차 탄 채 이렇게 바꿔서 자막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은 드라이브 스루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밑에 자막이라도 차 탄 채 이렇게 바꿔주시는데요. 언론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외국에서 이렇게 새롭게 들어온 문물을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좀 우리 문화를 넣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요,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 해가지고 정체불명의 비행체인데, 그냥 UFO 또는 정체불명의 비행체라고 쓰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비행접시라고 받아들였어요. 예. 접시 비행기 또는 비행접시. 그러면 훨씬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 받아들일 때 우리 문화를 좀 넣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력을 행정기관에서도 해야 하고 언론에서도 좀 해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이어령 장관이 그 갓길, 어깨길, 예. 노견 길 옆에 비상도로를 갓길. 일본에서 그 노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꾼다고 어깨길로 바꿔놨어요. 노견을 그대로 어깨길로 바꿔놨는데 사실은 본래 우리가 쓰던 갓길이라는 좋은 용어가 있거든요. 좀 학자분들이 조금 노력해서 이런 것은 옛날에 좋은 우리 이런 말이 있었다, 좀 살려서 쓰자, 이런 노력도 좀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정말로 우리말을 많이 살려서 써야 되는데, 이게 외래어에 압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이 정말 말살 단계에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한글이 창제됐을 때는 한문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한문한테 거의 항복을 하고 지내다가 이제 한글을 그나마 창제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날 와서는 이 로마자, 영어, 이 외국어에 거의 또 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의식을, 우리말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남한은 외래어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 비해서 북한은 우리 고유어를 많이 살려 쓰잖아요. 예, 그 보면서 야, 북한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을 만들어서 썼을까 하고 감탄할 예, 감탄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걸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한글 주시경 선생님이나 이 해서 최연배 선생님 해서 한글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국한문 혼용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해방이 되면서 한글을 주장하는 이 학자가 북한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그 우리 한글 전용이 좀 정착이 되고 우리 남한에서는 이 혼용하는 쪽이 이제 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날에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래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 부분은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문화어 가지고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뭐 혈액순환 그러면 피돌기 뭐 이렇게 애들이랑 웃고 이렇게 대화를 하긴 하는데 이제 특히 뭐 외래어 외국어의 차용 부분에서는 이걸 이제 시대가 워낙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순우리말화 하자라고 하면 국수주의나 배타주의로 비난받기 딱 좋은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소통은 하고 살아야 되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코너킥을 막 구석차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생각해야 될까. 이게 나의 현 주소를 아는 것이, 제가 현주네요. 나의 현 주소를, 현재의 위치,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하는 것들이 가장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고치는데 좀 고치거나 아니면 이런 외국어 차용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걸 또 이왕이면 이렇게 써볼까? 이게 더 예쁘네? 이런 예. 좀 상황들이 자꾸만 그런 현장 노력들이 속에서 자꾸 예, 있고 그 있어지면 중에서 좋겠어요. 많이 쓰여지는 것들이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착이 예. 되겠죠. 네. 저는 금방 이 선생님 말씀 듣다 갑자기 생각난 게 그거였어요. 인터체인지. 지금 나들목이라고 다 하잖아요, 그냥. 네네네. 예, 그게 그냥 이제 보통 말이 돼버렸잖아요. 예, 예쁘기도 예, 더한 것 이쁘고, 같아요. 예. 인터체인지보다. 그렇게 하여간 바꾸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면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뭐 표준어 같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바꿔내는 과정이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좀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우리 국어 선생님 중에 선배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평상시에도 이제 구수한 표현을 많이 하시고 학생들하고도 정감 어린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받으시면서 이제 이분이 테이크아웃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듣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분이 근데 계속 서서 뭔 소리요? 일부러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가지고 가시겠어요? 예, 다시 묻더라고요. 그렇게 써도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예, 제가 굳이. 옆에서 한참 웃었는데 아 이분이 진짜 국어 교사구나 예. 그런 생각을 잠시 했던 일도 있어요. 예. 네. 우리 이제 또 하나 지적해야 될 문제가 젊은 세대, 특히 학생들의 한글 사용 실태입니다. 이제 보면 이제 뜻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신조어들을 사용하고 또 문맥을 알 수 없는 그냥 줄임말 쓰고 줄임말 많이 쓰시죠? 학교에서. 네. 그럼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는 경우 되게 많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성세대로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고 또 어느 편에서 보면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 계시니까 그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좀 아이들 사용 실태나 뭐 이런 것들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급식체라고 하죠, 이걸. 지금 저한테 물으신 게 급식체입니다. 아, 그래요? 급식체. 예, 급식체가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언어라는 아, 뜻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예. 급식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예. 급식체를 조금 만들어 왔는데 예. 급하게 만드느라고 그 칼라로 뽑았어야 되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이 급식체 10대 아이들이 쓰는 언어들이 그래서 특징별로 이제 두세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퀴즈를 낼게요. 예. 교수님이 맞추시면 제가 저녁 사드리겠습니다. 국룰이라는 게 있어요. 국룰. 좀 보여주시죠. 보여드릴까요? 예, 예. 이쪽에. 예. 자, 국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무슨 되나요? 뜻일까요? 저쪽 그렇게 해놓고 척을 보십시오. 교수님. 아, 네네. 화면을. 예. 국룰. 국룰이 뭘까요? 국민이 받아들이는 오, 많이 갔습니다. 예, 네. 그래요? 국룰은 국민 룰, 원칙, 법 이런 내신. 저 이거 한 어제 50점? 처음 들었어요. 한 50점 예. 정도.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못 알아듣는 요즘 말 뭐가 있을까 했는데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나온 게 국룰이었는데 여기부터 제가 막혔거든요. 저는 비교적 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고 자부해 왔는데 국룰은 이럴 때 쓴대요. 그래서 용례를 물었더니 떡볶이 집에서는 이 집은 떡볶이가 국룰이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쌉가능. 쌉가능이라는 말, 이건 여쭤봤어야 되는데 아마 99% 못 맞추실 것 같아서. 완전 가능. 예, 이거는 왜 저 앞에 이게 쌉이 붙었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10대 언어의 특징은 10대 아이들은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언어를 형성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영역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빨리 바뀌어요. 빨리. 그런데 이제 예전에 조금 안 좋은 표현인데 뭐 게이득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아, 네. 게이득 뭐 개꿀 뭐 아싸 오늘 시사진단 하는 날 개꿀 뭐 이런 거 있어요. 굉장히 뭐 개꿀. 좋다, 굉장히 재밌다. 그래서 뭐. 이게 예전에 우리가 매우에 해당하는 말이 이제 이 개가 그런 매우 정도의 매우. 접두사로 쓰이는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근데 그게 지금 패널 분들은 모르시지만 이게 한물 갔어요. 걔가 네. 이제 한물 가고 그 앞에 쌉이 이제 쌉이 온 거예요. 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쌉가능이 된 건데 쌉가능. 뭐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쌉가능이지 이렇게 말하는 정도. 그래서 새로운 자기들끼리의 어떤 영역을 확보한다고 할까? 자기들만의 색채를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건 알겠습니다. 낄낄빠빠는. 오, 예. 네, 낄낄빠빠. 네, 그건 다. 예, 너무 쉬웠네. 그건 다 난이도 알겠습니다. 하입니다. 예,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낄낄빠빠 해 이런다고 금사빠, 해요. 금사빠. 교수님 모르셨어요? 저건 이제 알아요. 예. 저건 알아요. 금사빠는 금사빠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저 오늘 사회자님께 금사빠입니다. 아,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 너무 잘생겼는데 그러면 너 금사빠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저건 그러니까 해요. 이제 앞에 있는 단어들만 그렇죠. 따온 거냐 줄임말이라고 봐야 되죠. 요즘 아이들은 앞 글자를 따서 뭐 버카충, 뭐 버스카드 충전 뭐 이렇게 예, 표현을 해서 예. 거의 진짜 그렇게 써요. 진짜. 그래서 못 알아듣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뭐 케바케는 아실 것 같은데. 네. 아 밑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래요. 네. 예, 예. 누가 답을 이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던지면 이런 고요함이 가끔 흐를 때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그러네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케바케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띵곡. 띵고 네, 띵곡. 유명한 오. 그거 맞나요? 유명한 네, 거. 네, 네. 외국인이 더 잘하는데요. 예. 세대에서 예, 확실히 차이가 세대 나는 것 차이가 같아요. 나요. 네, 이게 이제 명곡. 아. 명곡이라는 모양하고 비슷하다고 이게 가상 언어, 가상 공간의 언어가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 활자화된 것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희화한 거죠. 그러면서 이 명곡이 쉽게 말하면 대변인님 18번이 뭐세요? 이럴 때 18번, 아이들은 너 띵곡이 뭐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장 잘 부르는 노래. 예. 제가 너무 오늘 고급 정보를 많이 예. 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네, 네.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모를 정도로 문제가 있으면 좀 이걸 학교에서라도 어떻게 지도하고 좀 순화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렵죠,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예전에는 뭐 평균 수명이 뭐 평균 연령이 50대면 50대까지의 세대하고만 소통을 하고 사는 거고 평균 연령이 30대면 30대와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1세부터 100세가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소통이 더 어려워지는데 이제 이 급식체가 등장하니까 최근에는 급여체라는 것도 등장을 했다고 해요. 예, 급여체는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기성세대? 쓰는 이제 기성세대는 그런 체를 못 씁니다. 그냥 그 약간 밑에 젊은 기성세대, 젊은 급여, 급여를 받는데 젊은 네, 사람들. 네, 네. 그런 분들이 쓰는 언어,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영역을 자꾸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서로의 어떤 반목과 질시가 이제 일반화되는 현상이 단절이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걸 완화하고 또는 이제 어쩔 때는 일부러 사용하기도 해요. 소통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참 고민이 많은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을 생각하면 네. 그런 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언론기관하고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인터체인지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에서 먼저 인터체인지라고 안 쓰고 누가 인터체인지라고 말을 하더라도 밑에 나들목이라고 써줬잖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안 바뀌겠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정착이 된 거고요. 행정기관도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했지만은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소통이라는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말이 잘 통해 서로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행정은 국가에서 하는 일을 국민에게 전달해 주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러면 오해가 없이 국가에서 하는 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국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써야겠죠. 행정기관부터 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언론, 행정기관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무과 교수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이 좀 드십니까? 지도를 좀 정말 그 여섯 문제에 몇 예, 문제까지 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일종의 은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젊은 층이 많이 쓰더라고요, 아이들. 같은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끼리 쓰면서 그 통쾌감을 느끼고 동료 의식을 느끼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으로 이제 좀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요즘 그 젊은이들의 힘이 자꾸 세력이 커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요. 이제 더군다나 시험을 보거나 하면 그런 답안지에도 그런
게 그렇습니까? 나타난단 네, 네. 말이죠. 답안지에도 예. 네. 뭐 예를 들면 흐흐, 네. 뭐 크크 뭐 한다든지 눈물을 흘리는 유유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문어 속에 일상화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이제 좀 복잡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할 때는 그 계층 간에 소통 안 되는 걸 소통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예. 양반, 중인, 평민. 근데 이제 오늘날은 한글이 다 창제가 돼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계층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고 세대 간까지 소통이 안 되는 더 세분화가 되어가는 이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유행을 어떻게 뭐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걸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언론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끊임없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예. 그 이제 여기 우리 서정석 교수님 방언 전문가시잖아요. 집필도 하시고요. 그 얘기를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과 글을 뭐 잘 지키는 노력의 하나로 지역 방언을 계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투리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각 지역의 어떤 뭐 역사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표준어라고 하는 것이 언제 표준어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표준어가 만들어진 건 1933년에 한글 맞춤법이 만들어지면서 된 거죠. 그 전에는 표준어가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거 시험을 보거나 하면 다 한문으로 하니까 이 통일될 필요가 없이 이미 통일이 돼 있었죠, 한문은. 한문은 통일이 돼 있었고 각 지역에서 쓰는 것들은 지금처럼 뭐 이동이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썼으면 됐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공문서의 공식적인 언어가 한문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갑오경장이 되면서 공문서에 한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때 나온 거니까 1896년 뭐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가 되면서 이 근대 교육 학교가 생기게 되죠. 학교가 생기니까 선생님이 필요하고 학교 건물이 필요하고 거기에 교과서가 필요하게 돼요. 교과서가 필요하면 문자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방언이 있어가지고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교과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맞춤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맞춤법을 1910년에 만들어서 공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그 한일합방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맞춤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다가 이 맞춤법 문제가 흐지부지 되고 그러면서 이제 1933년에 비로소 맞춤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그 응연태아 씨도 여기 와서 여기 지역 사투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부산 사투리 많이 들어봤는데요. 부산 사투리, 네. 예. 제가 드라마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TV에 나오는 것처럼 많이 들어봤어요. 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많죠. 네. 베트남도 지역마다 언어가 조금씩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베트남도 한국어처럼 그 사투리도 있고 표준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표준말은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 사람들이 쓰는 게 이제 표준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노이 수도이잖아요. 예. 하노이 쪽에 쓰는 말이 표준어예요. 표준어. 근데 이제 하노이에서 쓰는 말, 그다음에 호치민에서 쓰는 말이 약간 좀 틀립니까? 나이가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호치민에서 심하게 사투리를 하면 저는 제주도 사람이 심하게 사투리를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정도로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심하지 않은데요. 예. 못 알아듣는 정도 아닌데 약간 예. 좀
억강이 좀 달라서 좀 좀 듣기 어려워요.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예. 말씀 조금 더 드릴게요. 그 표준어하고 사투리 말씀하셨잖아요. 사투리는 아무래도 좀 지역이 쓰이는 지역이 한정이 돼 있는 거고 표준어는 좀 광범위하게 쓰이는 건데요. 그런 낱말을 모아놓은 게 표준 국어 대사전이잖아요. 예. 예전에는 봄 내음하고 봄 냄새하고 해서 봄 내음은 표준말이 아니었습니다. 예. 문학에는 봄 내음이라고 하고 네. 봄 냄새하고는 분명히 다르고 또한 상상은 날개를 펴다, 상상은 나래를 펴다. 네. 상상은 날개가 표준어였고 상상은 나래는 표준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2011년 8월 31일 날 이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복수 표준어로 올려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역의 사투리라든가 아니면 문학 용어 같은 경우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려서 공식적으로 널리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재밌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한글인데요. 이제 단순히 뭐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해야 되는 노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런 관련된 교육들도 좀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우리 세 분만 하시죠. 응엔티아 씨한테는 뭐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이현주 선생님부터 하실까요? 저는 이제 언어가 갖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식체도 사실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영역 표시를 위해서 쓰는 네.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쓰는 걸로 재미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아이를 변화시키거든요. 북한 말이 욕설이 많고 톤을 높이는 게 전투력을 그 소멸되지 않게 하려는 것 때문에 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언어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텐데 그것이 좀 걱정이 되곤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글날을 맞이해서뿐만이 아니라 한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늘 할 텐데 우리말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쁘다라고 했잖아요, 한글이. 근데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닐 때 외국어 쓰인 티셔츠는 많이 있는데 한글로 쓰인 티셔츠는 많이 안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회사들이 좀 한글을 넣어서 예쁜 그 문양도 그래서 한글 뭐 예쁜 글씨 대회 이런 것도 좀 많아지거나 그런 모양을 좀 디자인하는 것들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이제 학교에서 저는 뭐 이제 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뭐 문학을 좀 많이 읽게 하고 싶은 게 읽은 구절을 좀 흉내내고 또 표현을 하다 보면 그게 또 내 언어가 되거든요. 아이의 영혼을 또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문학 교육은 또 여기서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대변인님. 우리나라에는 법이 5천 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5천 개가 넘는 법 중에서 국어 기본법도 있습니다.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그 국어 기본법에 따라서 관공서에서 만드는 공문서는 한글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테두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법적인 테두리가 잘 갖춰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런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인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우리 교육이 중요하고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혼불 최명희 선생님이 이민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무엇을 선물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국어사전을 선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언어는 정신의 지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국어사전을 우리는 모르는 단어만 찾아보고 그래도 요즘에는 사전을 들춰보는 것만 해도 정말 기특한 일인데 그 사전을 펼쳐보고 좌우측을 다 읽어서 국어사전을 시집처럼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우리 의식이 좀 우리말을 아낄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방송에서도 뉴스라인, 뉴스타임, 뉴스투데이, 뉴스퍼레이드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들이 다 그렇고 뭐 요즘엔 아파트 이름들이 다 외래어 그 국적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한다고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 지도층부터 우리 언어를 아끼려고 하는 의식이
정말로 절실하지 않은가 합니다. 저도 회사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는 그 언어를 쓰고 있는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글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하고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요즘 한글이 파괴되어지고 외래어에 밀려 소외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574주년 한글날을 맞아 진행한 오늘 토론이 우리가 과연 한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